네, 오늘 원데이 연구 체험으로 통계 연구를 위한 통계와 친구 되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맡게 된 임정태입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있고요. 전에 뭐 이제 한방내과 전문의 했었고 또 한의학 박사 이제 임상연구학이라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저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저랑 같이 연구하는 선생님도 있고 학생 선생님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박희진 교수님께서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임상 시험이랑 또 실험이 동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있고 또 그 중간에 많은 연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중개 연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요. 이제 저 혹시 제가 하는 게 뭐 궁금하시면 여기 블로그 URL 같은 거 넣어놨으니까 한번 관련 논문이나 이런 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건 사실 시간이 이제 90분인데 제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이제 하다가 이제 뒤에 교수님들 하시는 걸 보고 학생들이 어떤 자료에 어떤 통계 분석을 하는 거를 일단 그걸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기 보니까 본과 1학년도 있고 해서 의학 통계를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배운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의학 통계 시간에 배웠던 이제 가설 검정이나 아까 이제 박혜준 교수님 얘기하셨던 많은 연구 내용들이 결국은 다 통계 분석을 해서 유의하다 아니다라고 결과가 나온 것들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다 양적 연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론들을 내려면 결국은 다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통계 분석 과정들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에 어떤 연구 방법을 쓰는지 그리고 그 앞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의학 통계 때 사실 배우기는 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학부 때 막 배웠을 때는 이걸 왜 배우지? 무슨 이게 연결이 되기는 하는 건가? 막 되게 좀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가설 검정이 보고 맨날 이제 p-value 5%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정도성 검정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고 모수가 있고 비모수가 있고 뭐 자료는 어떤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걸 해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통계 분석들 내용들이 이게 왜 이렇게 p-value가 나왔고 그래서 유의하고 유의 안 하구나 그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 의학 통계 시간에도 그렇지만 그냥 머릿속에 한번 들어오면 뭔가 이해되지 않고 또 다 흘러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혹시 안 돼도 그냥 이제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파트 2에서는 제가 통계 지도를 아마 PDF로 같이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감사하게도 어떤 연구자분께서 본인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책의 부록인데 그것도 같이 해놨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에 있는 파트 1에서 말하는 가정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오후 강의 때 오후 실습을 하기 위해서 파트 2에서 이런 자료에는 이런 분석법을 쓰는구나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해 안 되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원래 저도 뭐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공부할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통계 전공자도 아닌데 이걸 어디까지 이제 통계를 알아야 되나.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인터넷 게임 하는데 컴퓨터의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학 연구를 할 때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래서 공학이나 이런 거랑 달라가지고 되게 사람 개인 간의 그런 이제 변동이 높아서 이런 거를 딱 명확한 결론을 내려면 어떤 통계의 힘을 이제 빌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처음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이따 뭐 실습하시겠지만, 그게 내가 통계학의 이론을 모른다고 해서, 뭐 이걸 분석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처음에 입문을 하실 때는, 내가 가설이 뭐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어떤 통계 분석법을 써야지 하면, 사실, 뭐 뒤에 이제 실습 때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계산하고 하는 과정은 데이터가 있으면 코드 한두 줄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결과는 어떻게든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론을 모르더라도 어떤 분석에 어떤 걸 쓰지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뭐 그런 이론적 배경들이 어떤 거고 그런 걸 이제 알아야지
실수라 하면 이제 되게 망신을 당한 경우도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통계를 뭘 하나 잘못했는데, 그게 막 통계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에 올라가가지고, 한의사들 이렇게 연구를 못한다고 막 해서 제가 뭐 댓글로 싸우다가 죄송합니다 깨갱하고, 그때도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괜찮은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이제 통계 같은 것도 좀 잘 아셔야지. 네, 생각보다 뭐 제가 쓴 논문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분석들이 통계에서 엄청 오류가 많거든요. 그게 운이 좋으면 리뷰어들이 걸러주는데, 운이 나쁘면 리뷰어들이 못 걸러주고, 나중에 이제 막 공공연하게 이제 조리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요럴 때 이런 거 쓰지만 알아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의학 통계 시간 한번 이제 떠올려 보면, 뭐 되게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이제 뒤에 필요한 것만 좀 얘기하려고 하고, 제가 논문 하나 찾아봤더니 이런 좀 좋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임상연구 방법에서 가설 검정을 어떻게 왜 하는지 이런 거 설명하는 논문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첨부는 따로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앞선 시간에 이제 가설을 검증하고 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통계 시간에 이제 다 들었을 거예요. 뭐 귀무가설, 가설 검정 이런 거 다 들으셨을 텐데, 귀무가설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통계 처리를 할 때 효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침 연구를 한다면 침 치료랑 플라시보 침 치료 사이 효과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귀무가설이라고 하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두 치료법이 혹은 변수들 간에 차이가 없다, 뭐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걸 귀무가설이라고 하고, 그걸 대립가설, 우리가 진짜로 마음속으로 이제 실제로 입증하고 싶은 게 뭐 침치료랑 플라시보 침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걸 대립가설이라고 하죠. 그러면 가설 검정 아마 뭐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뭐 되게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뭐 과정을 거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만들고, 그래서 유의수준 알파 뭐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0.05로 보통 설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내 자료로 어떤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분석 방법이 사실은 보통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카이제곱 검정이란 걸 쓴다 그러면 카이제곱 통계량, 뭐 두 분의 평균을 비교한다 그러면 뭐 t-테스트 이런 거 써서 t라는 통계량, 이런 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내 표본이, 내가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했는데 뭐 t값이 엄청 크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귀무가설, 그러니까 둘이 효과 차이가 없다는 그거랑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우리가 맨날 말하는 피배율 하는데, 그 검정 통계량 값이 뒤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아주 커지면, 그러면 P값이 작아져서 그건 들어보셨잖아요.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P값이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거에서 계산한 그 뭐 T 값이나 F 값, 카이제곱 값이나 검정 통계량 가지고 P-밸류를 산출하게 되고, 그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유의 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로 그냥 침이랑 플라시보 침이 효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 되지, 왜 효과가 없다 그랬다가 그거를 부정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저도 사실 옛날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원생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알았던 게, 포퍼의 반증주의 이런 거 들었을 거예요. 이제 뭐 의학철학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뭐 저도 뭐 의학철학 전공은 아니니까 뭐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그 과학에서는 이제 반증이 가능한 진술만이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반증을 해야 그거를 어떤 그건 이제 틀린 거잖아요. 반증이 되면. 그럼 그것들은 다 이제 날려버리고, 반증이 안 되는 것들,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반증이 안 된 것들을 이제 그걸 이제 진실이라고 믿고 그걸 이제 쌓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하는 거랑 비슷하고, 우리가 한국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가설을 세우면 호랑이가 사는 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안 산다라는 산다는 가정을 세우려면 이거를 좀 안 사는 증거를 찾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의학 연구할 때도 침 치료랑 플라시보 치료랑 우리 가설을 차이가 없다라고 일단 세우면 그거를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줘가지고 반증을 해버리면 우리가 차이가 없다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차이가 있는 증거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 둘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는 증거를 들이대려고 하는 게 약간 좀 직관적으로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연구는 대부분 둘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반증한 차이가 있다는 증거들을 주면서 이제 가설을 이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가설을 입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앞에 말했던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가설 검정이랑 이제 뭐 규모 가설을 세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규모 가설을 둘이 차이가 없다는 그거를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거는 실험을 하는 거는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둘의 차이가 없다는 거는 반박하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가설 검정이 이런 구조를 취하는 거고, 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건 알고 있잖아요.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고 0.05보다 크면 유의하지 않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p-value가 0.05보다 크다. 둘의 효과 차이가 작게 나왔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지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둘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맨날 이제 헷갈릴 거거든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면 되고 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이 효과 차이가 없었다고 해서 그 통계 분석했을 때 그러면 그 귀무가설 여기서 보면 이제 침치료와 플라시 침치료의 효과의 차이가 없다. 그거를 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는 그것을 기각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좀 통계 분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논문 쓰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p-value가 되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유의하면 효과가 있는 거고 유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고 딱 그러지만 사실 애초에 이 규모가설이랑 가설검정이라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되게 불확실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 또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을 때도 규모가설 이제 기각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규모가설이 둘 간의 효과 차이가 없다고 한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둘 간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말이 좀 어렵죠. 규모가설이 둘이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지 이거를 효과가 차이가 있다라고 명확히는 사실은 원래는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이 어렵지만 그래서 그때 통계 분석을 할 때 그거를 이제 절대적으로 뭐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걸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중에 또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뭐 귀무가설이랑 가설검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맨날 p-value 하잖아요. 그래서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p-value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p-value는 왜 만들었고 어떤 기준으로 그걸 이제 계산하지를 보면 네, p-value라는 거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귀무가설이 우리가 참이라고 했을 둘 간의 효과가 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연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이게 통계 분석을 했는데 뭐 침이랑 플라시보 침의 혈압 강화 효과가 막 10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게 우연으로 그게 된 걸까? 아니면 실제로 그게 차이가 난 걸까? 그런 가능성 얼마나 될까? 그거를 이제 규모가설이 이제 둘이 효과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어떤 우리가 이제 T나 F나 이런 거 계산을 하잖아요. 평균을 가지고. 그럼 그런 큰 효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이제 그거가 p-value거든요. 그래서 p-value는 여기 보면 이제 probability, 그런 확률인데, 그 확률의 형태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는데, 그게 귀무가설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강하냐 약하냐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설 검정을 해서 그럼 이게 우연히 나올 거라면은 그게 이제 뭐 효과 차이가 크게 나올수록 p-밸류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확률이 점점 떨어질 텐데 그때 그 기준을 5%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뒤에도 나오지만 이 5%는 그냥 옛날에 통계학자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세운 거거든요. 사실 이게 5%가 명확할지 1%가 명확할지 이게 기준이 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겠지만 되게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는 이 유의 수준을 확 0. 몇 프로 이렇게 깎기도 하고 1%로 깎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 확률이 되게 희박해. 우연히 나왔을 확률이 희박하고 실제로 둘 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유의 수준이 5%, 그러니까 p-밸류가 5%보다 낮게 나오면 그러면 비교과설 둘이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기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우연히 사실 이거 이제 일종오류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우연히 일어난 차이를 사실은 둘 간의 차이가 없고 그냥 우연히 되게 효과 차이가 크게 나왔는데 왜 동전 던지기를 20번 해도 앞면에 20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효과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실수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일종 오류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전체 이제 100번 중에 5번 정도만 저지른다는 그걸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하고 그거를 유의 수준 5%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그 아노바 같은 걸 할 때 다중검정 파트에서 다시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실수로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버리는 그런 걸 이제 그때 판정하는 기준을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한다라고 요걸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p-밸류들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보면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막 많이 배웠었잖아요. 정규분포도 배우고 또 그 의학통계 시간에 뭐 카이제곱 분포 이제 뭐 T분포 이런 거 다 배웠을 텐데 우리 이제 모든 검정 통계량은 여기 보면 뭐 맨 왼쪽에 그림에 T 위트 10디그리 해서 자유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하고 어쨌든 샘플 수에 따라서 이 확률이 분포하는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정규 분포고 카이제곱 분포고 또 F 분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통계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이제 그림들 분포들을 고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규 분포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 배운 거는 정규 분포 하나일 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 분포는 95%가 여기서 보면 이제 1점 임계값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임계값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 95%가 그 분포를 하고 나머지 2.5%가 그 분포하는 값을 이제 1.96이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근데 왜 95%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를 5%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2.5%, 2.5% 여기에 있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검정을 해서 t나 이런 값을 구했는데 이 양쪽 끝단에 5%에 있는 거는 그때는 이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돼서 계속 이제 95% 그다음에 양쪽 2.5% 그리고 요거를 이 2.5%가 바깥에 존재하게 만드는 값 이걸 이제 임계치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통계 분석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것들이 나오지만 뭐 T값, F값 이걸 계산했을 때 요 양 끝단 바깥쪽에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고요. 이 안에 있으면 유의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으면 요 그림은 T값이인데 이면은 이 분포에서는 이제 여기는 2.226이가 임계값인데 이 안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유의하지 않아서 귀각하지 못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T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럼 이런 분포에서는 임계값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 샘플 수에 따라서. 샘플이 크면은 임계값이 더 안으로 들어오고 작은 밖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T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인계값보다 작아서 절대값이 작아서 이 경우는 유의하고, 근데 뒤에 제가 이제 통계 프로그램 돌린 것들을 결과치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 뭐 t값, f값, 카이제곱값 이런 값들이 요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유의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유의하다. 계속 요거를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리티컬 밸류를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그래서 p-밸류는 이제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했을 때 그 이 확률 분포들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이제 그 만약에 t값이 2다. 그럼 이 바깥에 어떤 값들이 위치할 이 면적을 p-밸류라고 하거든요. 이게 확률 분포니까 이걸 다 합치면 1이 되고, 이 기각 임계치 바깥에 있는 이 기각력 임계치 바깥에 있는 그 넓이들을 이제 이게 전체가 1이고 그 확률을 이제 p-밸류 우리가 구한 p-밸류라고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확률 분포 밑에 어떤 그 면적을 우리가 이제 p-밸류라고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게 바깥으로 한참 막 가버릴 거잖아요. 그럼 이 면적이 좁아질 거니까 그럼 p-밸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효과가 크면 검정 통계량 값이 저 바깥에 그 위치하게 되니까 p-밸류가 작아지고, 그럼 기무가설이 참일 때 그런 검정 통계량이 나올 면적이 바깥으로 확 가버리니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럼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증거가 강해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나와 있죠. 그 바깥에 면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보면 이 미리 예전에 통계학자들이 여기는 DF,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자유도라고 해서 이게 샘플수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내 샘플수가 이제 1부터 쭉 올라가고 유의 수준 0.05로 했을 때 미리 0.05에 해당하는 그 임계값들을 다 구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계값들을 여기다 맞춰보면 되는 거고, 정규 분포 같은 경우 우리가 맨날 이제 1.96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1.96을 넘어가면 데이터 2.5%가 그 바깥에 분포하니까 그때 이제 유의하게 된다. 그래서 통계라는 거는, 통계 분석이라는 거는 요약을 하면 내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서 어떤 검정 통계량을 얻는데, 그게 미리 정해져 있는 이 유의 수준, 내 샘플 수에 따라서 유의 수준을 여기서 정하니까 그 값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거를 이제 보고, 막 넘어가면 0.05 유의 수준 0.05 이 값을 넘어가면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한다. 그리고 그때 이제 데이터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가정들, 뭐 정교성 과정, 등분산성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건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그 분석 이제 제가 예시 보여드리는 것들은 계속 그걸 이제 반복할 거예요. 내가 어떤 데이터 그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서 뭐를 통계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그 통계 방법에서는 어떤 검정 통계량을 쓸 거고, 그래서 그게 가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파트 2에서 반복이 될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P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게 이제 공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뭐 공식은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 비교인데, 그때 쓰는 게 이제 t-테스트잖아요. t-테스트라는 건 들어보셨을 텐데, 그 t-테스트는 그 t라는 숫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걸 검정 통계량이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플라시보 침이랑 친치료의 강압 효과를 이제 비교한다고 할 때, 뭐 플라시보 친구는 10명, 진짜 친구는 13명이 있었고, 분별로 뭐 플라시보는 14가 줄었고 진짜 친구는 22가 줄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됐어요. 그럼 두 분 간의 차이가 22에서 14를 빼면 7.34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게 유의미한 평균 차이인가? 그거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T 테스트를 할 건데, 그걸 그러려면 이제 이런 공식을 이제 T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분모에는 그 두 개의 표준 편차를 합친 풀드 표준 편차 SP에다가 루트 n 이거 루트 씌워서 이거 n 플라시보 친구네 n이 10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 더하기 13분의 1 하고 분의 둘의 평균 차이 7.34.
그래서 그 표준 편차는 또 이런 식으로 구하거든요. 결합된 표준 편차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이거 6.24를 구해서 이렇게 n업 10명분의 1, 13명분의 1하고 둘의 7.34를 이렇게 분자로 하면 계산하면 2.80이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10명에서 13명이면 뭐 자유도는 뭐 그 개념까지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23명의 샘플일 때 자유도는 21이거든요. 21일 때 유의수는 0.05면 2.08이 그 0.5일 때 그 크리티컬 밸류 임계값인데 우리가 계산한 건 2.8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08보다 2.80이 더 크고 이런 식으로 그 95%가 분포한 부분이 2.08인데 2.8 우리가 구한 숫자는 2.80이니까 지금 여기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각력 그러니까 유의수 5% 바깥에 위치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한 t 값이 유의수는 0.05보다 크게 이 바깥에 존재하니까 우리가 우연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둘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통계 분석 그 가설 검정이랑 유의하지 않다라는 거를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말할 때는 막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좀 늘 이제 의학 통계할 때 제일 좌절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거 뒤에는 뭐 어떤 자료에 어떤 분석법을 쓴다 이런 건 사실 그냥 쉽거든요. 사실은 뭐 그냥 지도만 봐도 내 자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제일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p-밸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야가 늘 이제 이해가 안 됐었는데 뭐 지금도 처음 들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이게 이런 분포 바깥쪽의 기각력의 위치에서 이게 우연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둘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누가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다 이걸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머릿속에 이게 기각력 바깥에 있지, 안에 있지, 그렇게 이제 통계, 그 결과들을 보면 조금 더 이제 프로세스가 머리 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p-밸류에 대해서 이제 흔히 오해하는 것들인데 이건 한번 나중에 얘기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5% 설정하는 게 아까 제가 임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통계 자체가 되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건데 이 5%를 한 게 사실은 옛날에 통계학자들이 그냥 한 거거든요. 그 20번 중에 한 번 정도만 우연이면은 그 정도면 인정할 만하지. 그냥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통계 검정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 부분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효과 차이가 없다는 기무가설을 기각했다는 거다. 그거를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p-밸류라는 거 숫자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임의적인 거여서 뭐 요새는 그래서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베이지안 통계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곤 있는데 뭐 그것까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통계 검정이 이렇게 굳건하게 사용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쉬우려면 p-밸류가 0.03이니까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우리 실제로 논문 쓸 때도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아무도 이걸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알고 가야 할 거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무작위 추출했을 때 규모가설이 사실이었다면 3% 이상의 실험에서 이 이상의 차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원래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p-밸류가 0.03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해 라고 결론을 내는 게 여러 사람이 편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설 검정이랑 p-밸류가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이어져 왔다는 걸 좀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p 값이 약점들이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p-밸류가 되게 작아요. p 값이 되게 작다고 해서 그게 이거는 그냥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말고 그거랑 한 거지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랑 효과가 크고 작은 거랑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p-밸류 값은 아까 이제 이 계산식 보면 알겠지만 t는 n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n수가 많아지면은 이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게 점점 그 t 값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T값이 커져서 P-밸류가 더 유의하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이 되게 작으면 둘 사이의 평균 차이가 크게 나와도 귀무가설이 기각되고요. 막 혈압 차이가 20씩 난데 기각되고, 표본이 되게 크면 막 1000명씩을 비교하면 침치료 1000명씩 해서 그러면 뭐 혈압 차이가 1, 2밖에 안 나와도 유의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랑 임상적으로 유의한 건 조금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로 나온 게 똑같이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5인 집단이랑 평균이 15이고 편차가 5인 집단을 비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표본 수가 3명일 때랑 50명일 때는 이 한 군에 3명이면 p-밸류가 0.28로 유의하지 않은데 50명으로 늘어나면 0.0003으로 유의해지죠. 똑같이 5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샘플 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냥 유의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박희준 교수님께서 질문 시간에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파일럿 연구를 해도 숫자가 작아서 유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럿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뭐 둘이 혈압 차이가 한 20 정도다. 근데 우리가 환자 숫자가 몇 명 없어가지고 분당 10명이어서 유의하지 않았어.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본 크기가 p-밸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통계 볼 때는 P값만 보면 우리 이제 연구하다 보면 P값이 나왔어 막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둘 간의 효과 차이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p-밸류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둘이 실제로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지 이걸 늘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포가 대부분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을 볼 건데, 정규 분포가 아니면 사실 그거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정규 분포면 모수 검정이라는 걸 하고, 정규 분포가 아니면 비모수 검정이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통계할 때 우리가 그 정규 분포 만족 안 해도 그냥 숫자 다 때려 넣으면 무조건 p-밸류 다 산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계법을 하거나 다른 논문을 볼 때는 가정을 만족을 했는지, 정규성 가정을 만족했는지 이걸 늘 봐야 되고요. 되게 이제 그런 중심극 한정 이래가지고 30이 넘으면 뭐 모수 분포 해도 되고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30이 안 되면 뭐 비모수 검정 써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통계 프로그램에서 정규성 검정해주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성 검정을 했을 때 귀무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니까 이 정규 분포에 대한 검정을 했을 때 0.05보다 크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규성 검정을 하고 꼭 통계를 봐야 되고 그 밖에 또 가정들이 있어요. 분산이 동일한지 분산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통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는 분산이 좁고 하나는 분산이 넓어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통계법들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산이 같은지는 뭐 레벤 테스트, 뭐 바틀렛 테스트 이런 것들을 귀무가설이 분산이 서로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테스트를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면 분산이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통계법을 써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우리 왜 1차 검정식 배웠잖아요. 뭐 y는 ax 플러스 b. 지금 제가 파트 2에서 다룰 통계들은 다 그런 선형적인 통계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선형적인 거를 가정을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막 y는 x제곱, x세제곱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3차 함수 쓸 때는 또 그런 통계를 못 써요. 그래서 그거는 눈으로 봐가지고 이게 선형적인 관계가 있나 없나 그걸 이제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저도 그랬고 많은 논문들이 가정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정에 안 맞아도 뭐 남들이 했으니까 그냥 나도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가정에 맞게 이제 자료를 변환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정규분포하게 뭐 로그 변환을 하던가 제곱근 변환 이런 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잖아요. 사실 그때 배운 통계 수학 때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다 이제 쓰이더라고요. 도대체 저런 걸 왜 배우나, 막 정규분포 왜 배우나 했는데 그런 개념들을 이제 나중에 다 쓰는데 어떤 로그 변환이나 이런 걸 해서 자료를 변환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규성 가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검정들을 비모수 검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료 분포를 뭐 정규 분포나 등분산성 이런 걸 가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위를 쫙 세워가지고 뭐 순위를 쓰거나 아니 부호를 쓰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거 가정이 없으니까 좋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모수 검정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교성을 가정하는 검정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검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t-테스트 하면은 유의하게 나올 거를 비모수 검정을 했더니 유의하지 않네 이런 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뒤에 척도 얘기하겠지만 종속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평균 비교하고 이런 거는 연속 변수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혈압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종속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칭 척도거나 순위 척도 뭐 예를 들어서 중증도 뭐 암의 중증도 1, 2, 3, 4 이런 거나 아니면 표본이 너무 작거나 정규 분포가 아니면 비모수 방법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가 모수랑 비모수 방법을 계속 같이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비모수 방법을 쓸 때는 그 원래 값을 쓰는 게 아니니까 순위로 바꿔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가 100개가 있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순위를 나눠가지고 순위를 합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럼 그때 사실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의미가 없죠. 순위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뭐 쿼타일 이런 거 배웠잖아요. 사분위수, 뭐 중위수, 그다음에 그거의 범위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하게 돼요. 이제 그 앞에 파트 1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비모수 검정을 하고 또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비모수 검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적용을 우리가 통계를 뭘 할지는 범주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범주형 자료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범주형 자료는 다시 이제 명목형이랑 순위형으로 나뉘는데 명목형이라는 거는 이런 범주들 간의 순서는 의미가 없고 서로 이제 구분만 하는 거. 그러니까 혈액형, 성별, 결혼 상태, 뭐 인종, 뭐 백인, 흑인, 뭐 아시아 이런 거주지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뭐 계산이 서로 안 되겠죠. 그다음에 순위형 척도.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이나 뭐 병기 1기, 2기, 3기, 4기나 병리 소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순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1기가 있고 3기가 있는데 그거의 평균을 2다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위형 척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명목형이랑 척도를 합쳐서 범주형 자료로 하고요. 수치형 자료는 우리가 뭐 숫자 그냥 정수나 아니면 이제 쭉 연속되는 숫자로 되는 거 뭐 간격 척도나 비율 척도 이렇게 나누는데 뭐 둘을 구분하는 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뭐 간격 척도는 온도 같은 거고 비율 척도는 온도는 0도가 그 물을 아무것도 없는 물을 의미하는 0이 아니잖아요. 근데 키의 0은 진짜 0인 거죠. 체중의 0은 0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비율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40세는 20세에 비해서 2배니까 뭐 이런 비율이 있어서 가감승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비율 척도라고 하고 이제 0이 무의 상태가 아닌 거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가능한 거는 간격 척도라고 하고 그래서 통계를 할 때는 이 범주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냐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순위형 척도는 조금 이제 요거만 따로 하는 것들도 있어서 요건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를 모을 때 수치형 자료를 처음부터 범주형 자료로 그러니까 혈압 같은 경우를 그냥 혈압 뭐 120에 80 이렇게 해야지 고혈압, 경계성 혈압 뭐 정상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다 소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수치형 자료를 범주형 자료로 기록하지는 말아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찾아보자고. 그래서 분석법을 말하기에 앞서서 잘 우리가 이제 의학 통계 시간에 헷갈렸던 것들이 있는데 뭐 가설 검정, 5% 유의 수준이랑 p-밸류, 확률 분포가 뭐고 검정 통계량 어떻게 계산하고 정교성이랑 분분상 가정이 뭐고 모수랑 비모수적 방법이 그러니까 왜 나뉘었고 그래서 척도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이거를 이제 얘기를 빠르게 했어요. 사실 이거를 뭐 통계 시간에 하려면 거의 뭐 몇 시간 하죠. 근데 빠르게 하고 넘어가느라고 제가 설명을 좀 적었을 수도 있지만 여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뒤에 말하는 이제 어떤 자료에 통계를 쓸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트 2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의학에서 쓰는 그런 이제 뒤에 시간에 오후에 또 할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은 까먹고 파트 2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어떤 통계 분석을 써야 되는지 머릿속에 통계 지도를
만들어 가시면 되고, 제가 이제 PDF 드렸던 그걸 이제 중간중간 출력해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시면서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물론 이거 말고도 의학 통계가 엄청 많은데, 보통 이제 처음에 초급 기초 통계라고 할 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두 그룹을 머릿속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침 치료를 받았고 안 받은 분이 뭐 혈압,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떨어졌나 혹은 그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서로 독립된, 그러니까 침 치료 그룹이랑 가짜 침 그룹을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 걸 이제 그런 비교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그룹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것도 비교할 때 연속형 변수, 혈압 같은 거를 비교하면 연속형 변수를 하는 통계법을 쓰고, 그다음에 뭐 죽었다 살았다 이런 명목형 변수를 비교하는 또 그런 통계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그룹이 아니라 아까 박혜준 교수님 설명한 거에서도 침치료군이랑 가짜 친군이랑 대조군이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세 그룹 이상을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전친군이랑 뭐 한약군이랑 뭐 춘하군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세 그룹 보통 이제 원래는 보통은 다른 통계 책에는 세 그룹으로 돼 있는데, 이 세 그룹으로 돼 있는 거를 원래는 그 두 그룹에서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쓸 수는 있어서 이렇게 써놨고, 그래서 세 그룹을 할 때도 이제 그러면 연속된 거, 혈압 수치를 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죽었다 살았다 그런 걸 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서열, 뭐 병기를 보는 게 있겠죠. 그런 통계 분석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그룹은 우리가 이제 한의원 환자들 보면 이제 가장 많이 한 것들이 로컬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요청드리는 게 이런 건데, 우리 한의원 환자를 한 100명이 있는데 침 다 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야. 그러면 그거를 침 맞고 치료 전후에 대조군은 없고 치료 전후에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그걸 이제 비교하는 게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 혈압이라고 치면 그런 이제 우리 한의원에 온 100명 환자를 침 치료를 해서 혈압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그룹, 두 그룹 이상을 써놨는데 아까 얘기했었고, 세 그룹에서 볼 때는 마찬가지로 연속 변수가 있고 영역형으로 비교하는 게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통계법들이 이제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런 이제 우리 한의원에 100명의 환자가 와서 침 치료를 해서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위에 거는 그냥 치료 효과가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그걸 본 건데, 내가 궁금한 거는 100명을 치료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은 사람도 있고 안 나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이 많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안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 떨어진 게 침치료 횟수랑 관계가 있나? 아니면 뭐 성별이랑 관계가 있나? 연령이랑 관계가 있나? 그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의 그룹에서 어떤 연관성을 비교하고 뭔가 예측하기 위해서 쓰는 또 다른 이제 그 통계 분석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뒤에서 하나씩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얘기했듯이 보면은 이게 그룹이 뭐 두 그룹인지 세 그룹인지 뭐 그리고 이제 연속형인지 목록형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방법이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이미 그 시점에서 통계 분석을 뭘 할지가 이미 거의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인 딱지은 그룹인지, 그러니까 탁지훈 그룹이라면 그러니까 치료 전후에 100명을 그냥 대조군이 없고 그거인지, 아니면 두 개 서로 다른 친군이랑 가짜 친군인지, 아니면 세 개 이상의 그룹 친군, 가짜 친군, 뭐 한약군 뭐 이런 건지, 그 다음에 변수의 종류를 제가 연속 변수인지 서열형인지 명목형 변수인지, 여기 보면 변수 종류에 따라 연속, 명목, 서열에 따라서 통계법을 나눠놨잖아요. 이거인지, 그 다음에 정규성이랑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모수 검정이냐 비모수 검정이냐에 따라서 결국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가로로 한 거는 비모수 검정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다 데이터가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좋은 게 이런 통계지도라는 건데, 이게 그 첨부했었고, 이 김지영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쏙쏙 의학 통계, 제가 중간에 계속 이제 예시로 또 많이 든 게 있는데, 그 책에서 통계지도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가 올려드렸고 PDF도 드렸고, 보면 제가 말한 게 집단 간
비교 두 집단을 할 거냐, 세 집단을 할 거냐, 쌍으로 된 것도 두 집단을 할 거냐, 세 집단을 할 거냐, 그리고 집단 안에서 또 뭐 상관 분석, 회의 분석 요렇게 이제 크게 볼 것 같고요. 생존 분석은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진단 통계는 사실 우리가 볼 일은 많이는 없을 거고요. 그 임상연구 통계 볼 때 요렇게 이 네모 빨간색으로 한 걸 많이 보게 되고, 오늘은 저는 이제 생존 분석 빼고 나머지 세 개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머릿속에 요게 있으면 이제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의료인, 저도 이제 지난달인가 고대 어디 갈 일이 있어, 그 통계 강의 들으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가 있어서 의사들 이제 의국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의국에도 이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크게 한 전지 반 정도 크기로 책에 부록으로 딸려 있거든요. 의국에 이게 딱 붙어 있는 거고, 아, 진짜 이게 이 통계 지도가 많이 쓰이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통계를 좀 더 잘 보고 싶으면 이 책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지도도 부록으로 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니까 R을 쓰시진 않더라고요. 뭐 파이썬이나 다른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제 뭐 이 시간에 뭐 통계 프로그램 돌리는 걸 보여드리진 못할 거고, 통계 프로그램 돌려서 나온 결과치들을 보여드릴 건데, 직접 해보시고 싶을 거잖아요. 이게 이 요번 옆에 보면 R 통계 정석이라는 데서 제가 좀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이 보면 유튜브에도 이렇게 강의를 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책만 보면 사실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다 따라할 수 있게 다 올려놓으셨고, 또 데이터도 다 이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요 책이랑 요 오른쪽에 쉽게 하는 알통계 분석 책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휙휙휙 지나가다 보면 좀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게 있었으니까 내가 한번 데이터를 직접 돌려보고 싶어 하면 이 유튜브 보시면서 혹은 이 책 따라하면서 하루 정도 하면은 다 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책은 두툼한데, 뭐 코드 따다다닥 치면 사실 금방 해요. 하루만 하면 하니까. 그래서 뭐 강의 듣고,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그러면 뒤에 이제 제가 주로 요 양쪽 책에서, 이 책, 오른쪽 책도 데이터가 이제 올려져 있거든요. 코드랑 다. 코드도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코드 다운 받아가셔가지고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 독립된 두 개의 집단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집단에서 연속 변수냐 아니면은 그 명목 변수냐, 그러니까 뭐 이거 같은 게 혈압 차이가 났냐 아니면 죽었느냐 말았느냐에 따라서 통계법이 좀 달라지고, 이 노란색으로 된 거는 이게 그 비모수 검정,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의학연구 처음 할 때 가장 흔하게 접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두 개의 독립된 집단을 연구할 때, 침치료군이랑 대조군 혹은 플라시보 친군을 연구할 때, 결국은 이제 연속 변수냐 아니면 비율 명목 변수냐잖아요. 평균이나 호전된 비율을 비교할 건데, 그러면 침치료군이랑 플라시보 친군이 있을 때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혈압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혈압의 감소된 정도의 평균을 비교할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원래 되게 다 고혈압 환자였는데 침 놓고 났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지? 비율이 얼마나 되지? 이제 이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연속 변수, 감소된 정도가 궁금하면 일단은 먼저 봐야 될 건 독립된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침치료군이랑 플라시보 친군인지 아니면 그냥 전체 침만 맞은 군 중에서 비교하는 건지 전후를 비교하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집단이잖아요. 독립된 집단이니까 독립인 건 만족했고, 정규성은 정규성 검정 통계 분석 프로그램 돌리면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또 등분산성 가정 만족하는지 보고, 그래서 만약에 정규성 만족하지 않으면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라는 거를 쓰게 되고, 혹은 이제 뭐 똑같은 건데 매니튜뉴 테스트다, 매니튜뉴 윌콕슨 테스트다, 이런 걸 쓰게 돼요. 그리고 원래는 연속 변수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종속 변수가 서열이다. 그러니까 그냥 혈압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증 같은 걸 보는데, 통증 바스는 0부터 100의 연속된 숫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우 호전, 보통, 악화, 매우 악화 이러면, 이거 근데 처음에 통계할 때 실수하는 게, 이것도 그냥 연속 변수로 놓고 밑에 t-테스트 쓰고 그런 경우도 처음에는 많이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순위형 척도일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정규성 검정을 했는데 정규 분포를 해. 그러면 모수 검정이 인디펜던트 t 테스트, 제일 많이 이제 처음에 접하는 통계 방법이겠죠.
그리고 제가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웰치스 T테스트라는 거 결과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뭐 인디펜던트 T테스트랑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는 결국은 사실 연구 세팅은 동일하고요. 내가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정규성 검정을 했더니 정규분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고 나서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연구 세팅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목 변수면 좀 다르겠죠. 혈압이 내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뭐 50명씩 치료했는데 침치료군에서는 20명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대주군에서 10명만 왔으면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는 게 이제 카이제고 검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그러면 이런 이건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셀이 전체의 2 이상, 20% 이상이다. 그러니까 2x2 테이블에서는 침치료군, 대조군을 호전, 악화 이렇게 하면 2x2 테이블은 셀이 4개가 나오는데 사실 하나만 기대도수가 5보다 작아도 20% 넘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독립된 집단을 연구할 때 평균이나 비율을 비교하고 싶으면 결국 이 5개 중에 하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2개 집단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처음에 연구 시작할 때는. 이런 거 쓰게 되고,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나 이제 예시를 제가 밑에 보면 여기 이렇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좀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치료 그룹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따 오후에 보겠지만 이렇게 엑셀로 다 돼 있어요. 그룹 1이랑 2, 뭐 치료군 1이랑 치료군 2가 있는데 어떤 치료했던 점수가 이렇게 쭉 이제 쭉 그 컬럼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럼 이거를 제가 이제 가정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는지, 등분상 검정을 만족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제 빌콕슨인지 T테스트인지 웰치를 한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를 하는 거고, 데이터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통계 프로그램 돌리는 거는 정말 정말 쉽거든요. 그냥 이거 해놓고 그냥 엔터 따다다닥 치면은 1초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SPSS라고 클릭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는 뭘 클릭해야 될지 되게 막 조금만 실수하면 딴 게 나오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처음에 이런 코드를 돌리는 게 이제 되게 부담이 되죠. 근데 저도 정말 컴퓨터 싫어하거든요. 저도 완전 문과인데 너무너무 싫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불러서 하는 거는 되게 금방금방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있는 거를 불러와가지고 이런 이제 명령문으로 정규분포하는지 확인하고 또 등분산인지 확인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정규분포도 하고 등분산이라고 하면은 정규분포도 하고, 네. 이학생 선생님께서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과학고 출신이 완전 문과라고 망언을 하시면 어떡하는데, 저는 과거 가서 알았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수학과 통계를 싫어하는구나. 저 진짜 싫어하고요. 가서 이제 경시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과거 가면 이제 200점 만점이었는데 저 5점 맞아가지고 꼴등했었거든요. 처음에 내가 해서 이게 올 학교가 아니었구나 싶어서 사실 진짜 싫어합니다. 수학이나 통계는. 그래서 저도 이런 통계 강의들에 막 수학적 백그라운드 이런 건 잘 몰라요.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냥 제가 지금 강의하는 정도까지만 그냥 하거든요. 어쨌든 이 중에 어떤 검정을 쓰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도 하고 정규분포 했는데 등분산이 아니다 그러면 웰치 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딱 치면 이제 여기 보면 bar equal false라는 거는 등분산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하나 준 거예요. 여기는 등분산을 만족한다는 조건을 준 거고,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T테스트 하는 거죠. 그룹에 따라서 스코어에 대한 T테스트를 하는 건데 되게 직관적으로 그 코드들은 쉽거든요. 그래서 코드 돌리는 거는 진짜 별거 아니니까 그건 어려워하지 말고, 이제 처음에는 좀 통계 가정들이나 방법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규성 검정을 했더니 이게 샤피로 윌크 노멀리티 테스트가 0.004인데 정규성 검정의 규모 가설은 두 그룹 차이가 정규분포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각해요. 그러면 정규분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비모수 검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등분산 검정을 했더니 이 등분산 검정할 때 요거는 규모 가설 기각하지 못했네요. 여기 지금 이제 등분산 검정을 했더니,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정규분포는 안 하니까 애초에 그냥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에서는 사실은 이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라는 걸 해야 되고 검정 통계량이 W죠. W라는 게 98.5니까 딱 봐도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각력보다 뭐 이런 이제 보시면 제가 기각력 얘기를 계속 했는데 뭔가 98이면 물론 이제 분포가 다르니까 값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 끝에 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p-value가 엄청 작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계속 앞에 이해를 뭔가 정신이 떠나가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검정 통계량 값이 엄청 크게 나오니까 p-value가 엄청 작을 거고 이러면 이제 유의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앞에 이 데이터가 이 치료법 2개에 따른 스코어 이 데이터가 뭐 정규분포를 하고 등분산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도 했고 등분산도 했다 그러면 데이터 형태는 같으니까 인디펜던트 t-테스트 할 거고 t-테스트니까 검정 통계량이 t가 나온 거잖아요. t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2.9네. 아까 0.05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t-값은 대충 2 정도였거든요. 2랑 마이너스 2. 그럼 그거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p-value가 0.05보다 작겠구나. 실제로도 작죠. p-value가 0.0005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평균 차이도 한 대충 뭐 한 그 35에서 6 사이로 실제로는 아까 이렇게 막 10, 20 정도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정규분포를 했는데 등분산을 만족을 안 했네. 그러면 여기 이제 웰치의 t 검정에 요 바.점 이퀄은 false라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t 테스트를 하면 그게 웰치 검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제목에 이제 웰치 투 샘플 t 테스트라고 나오죠. 저 코드를 돌리면 제목에 아예 그냥 이렇게 뽑아줘요. 그냥 웰치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웰치 투 샘플 t 테스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t가 마이너스 2.9니까 p-value가 0.0보다 작을 거고 이런 식으로 되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가정에 만족하지 않아도 크게 비슷하긴 한데 이게 p-value가 0.04, 05, 그 되게 막 0.045 이럴 때는 가정에 따라서 유의하고 유의하지 않고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확인해주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T분포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 그 전체 샘플 수가 41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42명인가? 그러면은 그 자유도가 40 여기 보면 이제 계산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 39라고 계산해 줬잖아요. 대충 40이라고 보고 그때 0.05 수준의 t값이 0.05, 2.021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t-테스트에서는 마이너스 2.9713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계 안 돌려보고 손으로 해도 이제 보거나 이런 거 공부하면 계산기 안 쓰고 계산기로 그러니까 통계 프로그램 안 쓰고 t값을 계산해가지고 계산기로 유의한지 안 유의한지 그걸 하거든요. 이제 그 역학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40명인데 유의수는 0.05에서는 2.0인데 내가 손으로 아까 공식으로 계산해볼 t값이 마이너스 2.9니까 이거 통계 프로그램 안 돌려봐도 p-value가 0.05보다 당연히 작겠구나 유의하겠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통계 프로그램이 이제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중간에 있던 그 과정들을. 그래서 두 그룹에 대한 건 이렇게 됐고 만약에 정교성을 만족하지 못해서 아까 우리 데이터 이제 정교성을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여기 왓 데이터는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를 한다. 이제 이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의학 통계라는 책에서 공복 혈당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남녀가 공복 혈당이 차이가 나나가 궁금했어요. 근데 10명 10명인데 10명 10명이면은 이제 뭐 정교성 검정했더니 아마 이런 정규분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보면은 남자, 여자 이제 혈당 순위를 둘 합쳐가지고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쭉 일렬로 세우거든요. 그러면 108이 제일 높은, 그러니까 80이 제일 낮은 거니까 순위 1을 주고 81, 82는 2등, 3등인데 가운데까지는 2.5를 주고 108은 꼴찌니까 20을 두고 이걸 쭉쭉 줘가지고 남자 순위를 다 합치고요. 여자 순위를 또 다 합쳐요. 남자는 순위가 121이고 여자는 89예요. 그러면 이 둘이 유의하지 않은가 보면 이 윌콕슨 순위학 검정도 미리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다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때 대충 10명, 10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표본이 N1, N2가 10명, 10명일 때 쭉 표를 보면 78에서 132 작은 값으로 가가지고 이 78보다 우리가 합쳤던 이 순위 합이 작아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의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랭크 순위를 합쳐가지고 되게 직관적으로 일곡슨이라는 사람이 이 랭크를 해가지고 만든 테스트가 일곡슨 랭크성 테스트고 그때 이제 W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비모수 검정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그래서 뭐 뒤에 계속 이제 비모수 검정들이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연속형 데이터를 이제 치료 그룹별 점수 평균을 비교하는 거를 했었고, 그다음 이제 비율 치료를 했는데 그 혈압 예를 들어서 죽었나 안 죽었나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봤을 때 기대도수가 5 이하인 셀이 전체의 20% 이상인지 아니면 또 뭐 서열형 변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카이스퀘어를 할지 피셔스 이그젝트를 할지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4 트렌드 테스트가 그러니까 서열형의 트렌드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한 건데 이것도 이게 코드는 되게 이제 간단하죠. 아스트라이티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뭐 이렇게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뭐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 마찬가지고 보면 이제 카이스퀘어 테스트 이제 기대도수가 5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진짜 치료법이랑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진짜 치료법이랑 플라시보 치료법이 있는데 효과가 어떠냐 마크드 아주 좋아진 거 썸 어느 정도 좋아진 거 인프루 논이 안 좋아진 거 이런 게 있는데 치료법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걸 봤더니 플라시보는 안 좋아진 사람이 19, 트리트는 13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이 좋아진 사람은 플라시보는 7명, 트리트는 21명. 그냥 딱 눈으로 봐도 그냥 뭔가 이게 치료군이 트리트 그룹이 더 효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카이저곡 검정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카이저곡 검정 값을 그러면은 계산을 이것도 이제 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했더니 13.055가 나왔고 이것도 뭔가 좀 되게 크잖아요. 뭐 2, 3보단 큰 거니까 13.055가 나왔으니까 대충 보니까 이것도 유의하겠네. 봤더니 p-value가 실제로 되게 작고 근데 이 두 개의 비율을 비교할 때는 그 기대도수가 큰지 5 이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대도수는 카이스퀘어 테스트 y 테이블 달러 expected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없었더라면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 분포해야 되나 양분간에 이렇게 분포해야 되는데 기대도수를 봤더니 5보다 작은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카이스퀘어 테스트 쓰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있거나 20%가 넘어가면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라는 걸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좀 다른 데이터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치료 플라시보냐 트리트먼트냐에 따라서 본 거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지를 이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녀에 따라서 논선 마크들을 딱 봤더니 피메일은 이제 효과 없는 사람 25명, 메일은 17명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이걸 PCR 써야 되나 카이를 써야 되나 마찬가지로 익스펙티드로 봤더니 5보다 작은 셀이 하나 있죠. 원래는 20%니까 1.2개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2개면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정확하게 하려고 이제 그 피처스 이그젝트 테스트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카이저 검정 이제 했더니 이제 p-value가 0.1094여서 얘는 효과가 이제 없었네요. 예전에는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가 손으로 막 계산했나 봐요. 컴퓨터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손으로 이제 계산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해주고 이게 이제 좀 더 이그젝트 테스트잖아요. 더 정확하고 엄격한 결과를 내주는데 그 대신 좀 보수적이어서 하이스퀘어로 하면은 유의할 게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로 하면 유의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튼 그래서 이걸 쓰면 좀 더 이제 정확한 결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 그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 중에 하나가 서열형인 경우 보면은 이제 이게 여기는 보면 뭐냐면 양주가 조니워컵 골드냐 블루냐 블랙이냐를 먹었을 때 다음날 숙취가 있냐 없냐 본 거거든요. 그러면 라벨 여부에 따라서 두통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거는 양주 라벨은 골드 블랙 블루는 도수가 다르잖아요.
도수가 같은 거였던 게 뭔가 좀 더 독함술이라고 보고 그 독함술일 경우에 따라서 두통 발생 빈도가 다르냐 봤더니 뭔가 블루는 좀 덜 생기고 블랙은 좀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코크란 아미티지라고도 하고 카이스퀘어 트렌드라고도 하는데 같은 건데 이거 봤더니 Z 값이 이것도 분석을 했더니 3.5. 되게 크네. 이것도 왠지 Z 값이 크니까 유의할 것 같은데 봤더니 0.0004. 유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 종류, 이게 순서가 있는 건데, 순서가 있는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검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뒤에는 사실 뭐 장수는 많은데 계속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제가 막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건 지금 이제 그 두 개의 집단의 평균이랑 비율을 봤고, 그 다음은 이제 세 개 이상 집단이죠. 똑같아요. 세 개 이상 집단도 명목을 볼 거냐, 연속을 볼 거냐에 따라서 또 모수냐, 비모수. 명목을 볼 거면 이제 카이제곱 쪽으로 가는 거고, 평균을 볼 거면 아노바라는 걸 하는 거고, 근데 비모수면 크로스컬 웰리스라는 걸 하죠. 그래서 다만 세 개 이상의 군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어떤 군이 예를 들어 ABC 치료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사후 검정을 하는 과정을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침치료군, 플라시보 침군, 대기대조군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혈압을 봤을 때 연속 변수랑 명목 변수, 혈압 감소된 정도를 볼 거냐, 혈압이 정상 범위로 오를 걸 볼 거냐, 이거는 똑같죠. 카이제곱 검정은 똑같고 PCIVZ는 여기는 이제 통계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세 그룹 이상일 때는 이제 정교성을 안 하면 크로스컬 월리스 테스트라는 걸 하고요. 정교성을 만족하면 아노바라는 걸 하는데 등분산이 안 되면 웰치 아까 T테스트였죠. 여기 웰치 아노바를 하는 거고 공분산 분석은 혈압의 감소된 정도를 보는데 연령마다 효과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연령을 통제하는 거고 투웨이 아노바는 거기다가 운동을 하면 또 혈압이 떨어지니까 이 침 치료법 세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침 플라시보 대조군에다가 운동까지 추가해가지고 운동이랑 침 치료를 같이 보는 건데 투웨이 아노바라고 해요. 그래서 분산 분석은 그냥 기본 개념만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집단 간에 이렇게 생겨야지 이게 평균 차이가 나는 건데 집단 안에 이렇게 분산이 이렇게 커버리면은 2번처럼 커버리면 겹치잖아요. 그리고 4번,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도 뭐 분마다 차이가 나나 보다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분산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분산이 커져버리면. 그래서 이런 A, B, C 그룹 사이의 분산은 크고 집단 간 분산은 크고 이 집단 안에 요건 좁혀져 있고 이렇게 2보단 1이 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내 분산은 적고 그럴수록 이제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때에서 집단 내 분산분의 집단 간 분산을 계산을 해서 그걸 F값이라고 하는데 F값이 크면 클수록 유의하게 되는 걸 분산 분석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 세 그룹 이상을 할 때 분산을 가지고 말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보면 이제 이 개념을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통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나오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암 환자가 막 데이터가 있는데 암 환자 병기별로 키가 다를까?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암 환자 병기별로 신장이 다른지 궁금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규성 검정하고 등분성 검정하고 그래서 이거 결과에 따라 아노바를 할지 비모수면 크루스커 알리스일지 뭐 그다음에 뭐죠 분산을 등분산이 아니면 웰치 아노바를 할지 이런 식으로 암 환자 병기 스테이지에 따라서 키가 이렇게 있고요. 분석했더니 정규분포 하나 봤더니 정규분포 하고요. 기모가서 기억하지 못하니까 등분산도 P0.48이니까 등분산 맞고 그래서 똑같죠. 앞에 두 개랑 똑같아요. 통계법만 다르고 이름만 다르고 그래서 정규분포하고 등분산이면 검정통계랑 그때 아노바라는 걸 쓰고 검정통계랑 F인데 F가 0.246이네. 뭔가 딱 느낌이 얘는 유의하지 않겠구나. 실제로 P밸류가 0.864 돌리면 이렇게 이제 F값을 구해주죠. 정규분포 했는데 등분산을 만족 안 해. 그럼 H의 아노바. F값이 0.26이니까 얘도 아마 안 유의할 거예요. P밸류가 0.85죠. 유의하지 않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가 명목한 변수거나 정규분포를 안 했다면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보여드린 게 같은 데이터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그 다른 통계법을 쓰더라도 대충
결과가 좀 비슷하게 나오기는 해요. 유예하고 안 하고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후 검정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좀 다른 데이터인데 A, B, C라는 약을 썼어요. 그래서 혈압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치료형 귀무가설은 세 집단의 치료효과 평균은 같단데 그게 딱 그래프로 봐도 차이가 나죠. 기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노바를 돌려가지고 이제 아노바 F 값이 0. 그 P-밸류가 0.000 11로 크니까 0.000이 나왔는데 유의했어요. 눈으로 봐도 딱 유의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어느 약이 그러니까 그 아노바에서 귀무가설은 세 개가 같다거든요. 그거를 기각을 했는데 그럼 A가 좋은 건지 B가 좋은 건지 C가 좋은 건지는 눈으로 보면 대충 알긴 알겠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실제로 차이가 나는 그룹이냐라는 걸 보려는 게 사후 검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앞에 일종 오류라는 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차이가 없는데 실수로 기각할 확률을,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걸 차이가 있다고 할 확률을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유의 수준 알파를 5% 마저 했고 그러면은 오류가 없을 확률은 0.95인데 그걸 세 번만 해도 지금 왜 세 번이냐면 A랑 B 비교하고 B랑 C 비교하고 A랑 C 비교하면 세 번이잖아요. 그러면 0.95를 세 번 곱하면 0.8573이 나와서 제대로 할 확률은 0.85니까 일종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15% 가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되게 큰 거죠, 이러면. 그래서 p-밸류 값을 0.05로 하면 안 되고 좀 조정을 깎아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집단별 그러면 이제 뭐 준랩 방법, 큐키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게 이제 표본이랑 분산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표본 수랑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들을 써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본페런이나 쉐펜이 막 들어봤을 텐데 이런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있고 준랩 방법은 기준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분으로 보니까 A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겠네. A랑 B, A랑 C만 비교하자. 두 번만 비교하니까 그러면은 얘는 조금 더 이제 p-밸류를 더 덜 깎고요. 모든 집단을 다 비교, A, B, A, C, B, C 다 하면 튜키라는 거는 세 번 하니까 p-밸류를 더 많이 깎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튜키 같은 거 했을 때는 A랑 B, A랑 C가 둘 다 차이가 난다고 통계 분석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준넷을 하면 근데 튜키를 하면 A, B랑 B, C는 차이가 안 나고 A, C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서 조금 더 얘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중 검정을 할 때는 사후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그룹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 분석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좀 다른 데이터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한테 세 가지 치료법을 했어요. 뭐 CBT나 대조군도 있고 뭐 EMDR 눈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해서 불안 점수를 사전이랑 사후로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치료 전에 프리 불안 점수가 포스트 불안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료 전 점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균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치료 전 점수를 보정을 하고 그걸 고려해서 통계 분석을 하면 보정 후에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 어떤 뭐 치료 전 불안 점수 이런 거를 혹은 뭐 연령 뭐 이런 거를 공변량으로 해서 보정하는 방법을 공분산 분석, 앙코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후 검정 다 하죠. 정규성 검정하고 동일성 검정 다 쭉쭉쭉 하고요. 그래서 사후 검정 했더니 얘도 준넷하고 튜키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준넷에서는 CBT랑 대조군만 차이가 있게 나왔고 이 튜키를 했더니 CBT랑 대조군 차이가 났고 CBT랑 EMDR 안구 운동도 차이가 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후 검정을 뭘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유의하는 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통계 방법이 있으면 그 가정을 검정을 하고 그 다음에 p-밸류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원 분산 분석은 이거는 이제 1원 분산 분석의 확장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동물 실험 연구 때 이제 이걸 많이 쓰는데 성장 촉진하는 동물 실험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렌지 주스가 OJ가 오렌지 주스고 VC가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를 준 군이랑 오렌지 주스를 준 군이 있고 이걸 이제 용량을 0.51, 2ml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제 했어요. 딱 평균을 봤더니 뭐 눈으로 봐도 좀 이게 보니까 용량 많이 줄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오렌지랑 비타민군은 잘 뭐가 좀 이제 좋은지 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둘이 뭔가 좀 상호작용이 있나 뭐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보면 이게 그래프로 그렸더니 오렌지 주스가 좀 더 좋고 비타민 C가 좀 더 낮은데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오렌지 주스 기울기가 이렇게 있고 오렌지 주스 기울기가 있고 비타민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다 꺾이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꺾이면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상호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봤더니 결과 분석했더니 이 그러니까 뭘 줬느냐에 따라서도 유의했고 용량에 따라서도 유의했고 그 뭘 줬나 용량의 상호작용도 이제 그 유의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봐도 이렇게 꺾이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실험 연구할 때 동물 실험 연구할 때 이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후 검정 이제 다 해야 되죠. 뭐 정규성 검정, 뭐 이제 그 동직성 검정 다 보는 거고 또 둘 중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1이랑 0.5가 차이가 있었나 뭐 이런 쭉 이제 용량을 본 건데 용량만 사후 검정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후 검정을 수행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그룹 이상을 할 때는 늘 뭐가 차이가 나게 한 건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계진단이랑 이거까지는 얘기를 안 할 건데 가정들이 뭐 정규성, 선형관계, 등분사 이런 가정들을 다 이런 그림들로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이제 회계 분석할 때 다시 얘기할 건데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서 가정들이 맞았나 이걸 보게 됩니다. 세 그룹 이상 비율 비교는 이제 똑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두 그룹, 세 그룹을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많이 하는 게 단일 그룹, 그러니까 한의원 세팅에서 대조군은 없고 우리 한의원에서 100명 치료했는데 그걸 전후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단일 두 개 집단이라는 거는 여기서의 두 개는 치료 전, 치료 후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짝지은 집단이라고 하는데 페어드 T테스트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왼쪽이랑 오른쪽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사람을 오늘은 침 치료했는데 한 달 뒤에는 추나 치료하고 그래서 효과를 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일 짝지은 두 개 집단, 그러니까 단일 그룹을 연구할 때, 그러니까 짝지은 그룹을 연구할 때 평균이나 비율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뭐 요통 환자한테 추나를 하고 전후를 비교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의원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쓰겠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양쪽 다리에 서로 다른 치료를 했거나 아니면 뭐 같은 사람한테 처음엔 추나했는데 한 달 후엔 침 치료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랑 명목 변수로 바뀌었는데 나뉘는데 그래서 연속 변수면 치료 전후에 통증이 얼마나 줄었지 정규성 검정해서 정규성 만족하면 아까는 윌콕슨 랭크 썸이었잖아요. 이건 이제 부호를 보거든요. 윌콕슨 사인드 랭크라는 걸 쓰고 그다음에 보수 정규성 만족하면 페어드 T 테스트를 쓰고 명목 변수면은 이거는 이제 딱 지은 그룹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치료 전후에 동일인이 추나 치료를 받고 싶을 수도, 그러니까 내 치료 전에는 추나를 안 받고 싶었는데 후에는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받고 싶었는데 받고 싶었는데 안 받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검정은 이제 맥레마 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짝지은 자료를 쓰는 거는 연구 대상자가 줄어들 거고 이제 같은 환자를 하는 거니까 교란 변수 영향이 적어서 작은 차이라도 통계적으로 잘 찾아내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약을 먹고 키가 컸는데 이게 약 먹고 키가 큰 거냐 시간이 흘러서 키가 큰 거냐 그다음에 뭐 학습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강의 전 시험 점수보다 강의 후에 시험 점수가 좋아졌는데 그게 시험 두 번 봐서 좋아진 걸까 학습 효과일까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좀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페어드 T 테스트 쥐실험 연구 같은 데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10마리 대상으로 전후 약물을 투여해서 전후를 비교했더니 정교성 검정 마찬가지로 하고 이제 평균 비교를 이제 정교성 만족하죠. 그래서 평균 비교를 딱 눈으로 봐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앞뒤 p-밸류가 6.2, 2의 마이너스 공구니까 이건 0.0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군 차이가 194 이렇게 나오고 차이가 나는 거를 페어드 T 테스트로 볼 수 있고 윌콕슨 사인드 랭크는 정규 분포하지 않을 때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차의 순위를 쭉 주는데 이거 1등부터 이제 쭉 주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가 된 애들은 부호를 마이너스로 줘요. 그러니까 부호까지 줘가지고 통계 분석을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일한 환자한테 같은 사람한테 수면제를 번갈아 줬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수면제 A를 주고 나중에는 수면제 B를 한 달 뒤에 주고 해서 얼마나 잤나 봤더니 이런 경우에 봤더니 정규성을 만족을 안 해서 윌콕슨 사인드 랭크를 썼는데 아 2를 쓰니까 눈으로 딱 봐도 더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피밸류도 0.00도 유의했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그룹의 전후 비교를 할 때는 이제 하는데 그 정규성을 만족 안 하면 윌콕스 사인드 랭크라는 걸 쓰게 되고요. 맥레마 검정은 이게 좀 잘 안 쓰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사람한테 수술을 했어요. 뭐 근데 두 가지 수술법을 하고 뭐가 더 만족스럽냐 아니면 뭐 유세를 했는데 유세 전에는 A 정당을 찍으려고 했는데 유세하고 나서 B 정당을 찍기로 마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유세 전에 B 정당을 찍기로 했는데 A 정당을 찍기로 마음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약 먹기 전에는 고혈당이었는데 약을 먹고 나니까 정상으로 바뀌었다든가 거꾸로 정상이었는데 고혈당으로 바뀌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유세 전후에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나를 봤더니 그냥 이게 한 줄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25, 30, 10이라는 거 그냥 넣어서 이런 명령어를 돌리면 카이스케어 값이 피밸류 값이 엄청 낮게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아 유세가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는 두 개였고 이제 세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집단 그러니까 두 개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세 개 이상 집단에서 쓴다고 하면 그때는 리피티드 메주어스 안오버라는 걸 하게 되고 그게 비모수면 프리드먼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코크란 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사실 거의 안 써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요통 환자들한테 추나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단일 그룹 이제 대조군 없는 그 사람들한테 1개월, 3개월, 6개월 후에 통증을 측정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동일한 사람한테 간격을 두고 뭐 이제 오늘은 침 치료, 한 달 뒤엔 추나 치료, 6개월 뒤에 한약 치료 했을 때 통증이 얼마나 바뀌었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규분포나 그거 여부에 따라서 비모수 검정이면 프리드먼인데 사실 이건 뭐 거의 안 쓰고요. 모수 검정이면 리피티드 메주어다. 말 그대로 리피티드 메주어에서 한 거잖아요. 1개월 뒤에 재고 3개월 뒤에 재고 6개월 뒤에 재 거니까. 그때 이제 RM 아노바라는 거 한 거고 투웨이 RM 아노바는 아까 투웨이 아노바랑 비슷한 거죠. 집단별로 예를 들어서 뭐 침치료군이랑 대조군을 했는데 1개월, 3개월, 6개월 뒤에 반복해서 측정했다. 그러면 임상시험할 때는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다중검정 문제 때문에 동물 실험하거나 이럴 때는 이걸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서는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리피티드 메주어드 아노바나 2A RM 아노바를 쓰게 되는 거고 뭐 요거는 코크란 큐는 거의 없어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이런 데이터 7명의 환자가 0, 1, 3, 6개월에 뭐 점수를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가정, 정규 분포, 부형성 가정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뭐 정규 분포도 만족하고 부형성 가정도 만족하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보고 유의했더니 사후 검정 이거 마찬가지로 3군 이상이니까 아노바니까 해야 되죠. 아노바 이름 붙은 거는 무조건 다 사후 검정을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차이가 나나 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보니까 다 차이가 나요. 1개월에서 0개월, 3개월에서 0개월, 6에서 1, 다 차이가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이원 반복 특정 분산 분석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한 2개가 있는데 뭐 그래서 청소년한테 어떤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했는데 하기 전이랑 하기 난 후랑 추적 관찰할 때는 이거를 비교해 봤더니 여기서 그러니까 그룹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고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는 유의했고 시간이랑 그룹의 그 상호작 이게 시간이 지금 엇갈리잖아요. 제가 이게 기울기가 서로 엇갈리면 상호작용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유의하구나. 이렇게 이제 돼서 개체 간 이런 식으로 표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2개의 서로 다른 그룹을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어떤 그 치료법의 효과와 또 시간에 따른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게 있는 걸 보는지 할 때 이제 2A RM 아노바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로 하나의 그룹 내부에서 이제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조군 없이 침치료 그룹 내에서 혈압 강화 정도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혈압이 강화했을 때 혈압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거랑 침 치료 횟수랑 관계가 있을까? 있을 수 있잖아요. 침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선형적인 상관이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보는데 그게 이제 모수면은 모수면 스피어슨 상관 분석을 하고 정규 분포하지 않거나 서열 변수면 스피어맨 분석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둘 간에 직선이 일치하느냐 상관이 있냐만 보는 거고 뭔가 식을 가지고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싶으면 이런 그런 이제 그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제 아마 이거는 뒷시간에 아마 좀 더 자세히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막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종속 변수 혈압 강화 정도랑 침치료 횟수 하나에 대해서만 그런 y는 ax 플러스 b 식을 만드는 것은 단순 회귀 분석이고 연속 변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혈압 강화 정도인데 여러 개의 독립 변수, 뭐 침치료 횟수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합병증 이런 것들이 혈압 강화 정도에 미치는 어떤 정도를 보고 혈압을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 다중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고 회귀나 상관은 원래는 연속 변수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의학에서는 명목으로 돼 있는 게 많잖아요. 혈압이 정상화됐냐 안 됐냐, 죽었냐 살았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싶으면 그때는 그때 이런 침치료 횟수나 연령, 성별, 합병증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라는 걸 쓰게 돼요. 이런 방법들을 이거의 어떤 그 수학적인 얘기를 하려면 너무 이제 길어서 제가 그거는 뭐 자세히는 안 할 거고 이런 방법들을 쓴다 정도만 알면 뒷시간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관분석 이제 많이 봤었죠. 상관계수 범위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인데 1이 되면 될수록 직선에 가까워지고 상관도가 0에 가까울수록 거의 이제 상관성이 없는 거고 선형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R제곱값을 이거의 제곱값을 계산하면 얼마나 이제 선형관계인지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데이터인데 아버지 키랑 아들 키 이거 데이터로 이제 가로는 아버지 키고 세로는 아이들 키인데 이게 얼마나 이걸 설명을 하느냐 봤더니 그 상관계수 봤더니 0.45 피어슨 상관분석을 했더니 0.45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해서 좀 보정을 하면 설명력이 0.20인데 20% 정도 아버지 키가 아이 키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뭔가 여기서 이제 뭔가 이거를 대표하는 선을 쭉 긋고 싶잖아요. 그 선을 그리면 이게 뒤에서 나올 회귀 분석의 그 단순 회귀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뒤에서 할 거지만 회귀 분석을 해보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를 이제 식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인터셉트 그 절편 23이 나오고 그 기울기 0.64x 이렇게 이제 이런 식들이 구해져서 아들 키를 예측하려면 0.64에다가 아버지 키를 곱하고 거기다 23을 더하면 이제 자식의 키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관분석에서 회귀분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관분석이라는 거는 얼마나 직선에 가까우냐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측하려면 직선에 대한 기울기랑 절편이 필요한데 그걸 여기서 이제 인터셉트 이거 기울기랑 절편을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에서부터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거고 다만 이게 예측이지 이걸 했다고 해서 원인과 결과관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거고 예측이 한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측 분석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거 그 인과관계랑 상관은 다르다는 걸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회귀 분석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점들 사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하나 찾고 그 직선에 이제 기울기 베타 1, 베타 0 이런 걸 이제 찾는 거고 그 단순 회귀 분석은 그냥 y는 ax 플러스 b 하나로 하는 건데 다중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각각의 베타 값, 이게 베타 값이라는 게 결국은 예측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회귀 분석도 가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정을 이제 다 만족을 해야 되고 지금 12시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은 그럼 이제 신장이 체중을 예측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귀식을 했는데 봤더니 코릴레이션 값, p-밸류 유의하고 코릴레이션 값 0.99로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이거, 그냥 이것만 하고 나면, 이게 회귀 분석, 이게 신장이 y는 ax 플러스 b처럼 예측하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묘하게 약간 틀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선형성 가정을 만족하는가 보면, 뭐 이렇게 무작위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패턴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고, 또 이게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이런 그림을 보는데 원래 이 선에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바깥 뛰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정규성도 만족 안 하고 등분산성 가정은 이거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정규성이랑 선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어떤 이상치 되게 큰 값이나 딱딱 튀어가지고 영향을 주는 건 없나? 요걸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이 가정을 만족 안 했잖아요. 그러면 세기분석을 그냥 쓰면 안 되고 2차 다항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x제곱항 같은 거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선이 직선은 아니지만 더 설명을 훨씬 잘하죠. 설명력도 아까 봤더니 0.9903이었는데 여기 보면 0.9994로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가정들도 다 만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을 그냥 신장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장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을 늘 봐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 봤더니 새로 고친 것들이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잘 만족을 하더라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고 이걸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숫자로도 통계 검정으로도 확인을 할 수는 있긴 한데 뭐 그건 이제 또 너무 고급이니까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이제 2개 이상인 경우에 회귀 분석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 인구나 문맹률이나 소득이나 날씨가 추운 결빙 일수가 영향을 미치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뭐 선연성, 등분산성 이런 가정들이 만족하는지 일단 다 봐야 되고요. 요게 지금 오른쪽 아래 있는 게 그런 거 가정을 보는 거거든요. 어션선 억셉터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도 가정을 할 수 있고 다중 공산성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그것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살인사건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수랑 무맹률은 유의하고 소득이랑 날씨 추운 건 영향을 안 미쳤더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본 거고요. 이것도 이제 가정을 눈으로 본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의 여러 가지 주들에서 살인 사건이 얼마나 나냐 봤는데 네바다주 이런 데는 뭐 알라스카 이런 데는 조금 데이터가 좀 튀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 다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바다 알라스카는 뭔가 이상하네. 그게 이상치인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혹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건 아닐까? 좀 찾아봐야 되고요. 다중회계 분석하면 이렇게 통계 돌리면 계속 나오죠. 네바다 알래스카가 뭔가 이상하다는 이상치도 이렇게 딱 보여주게 돼요. 이런 게 있고 로지스틱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하려면 이론 설명만 1시간 해야 되고 그냥 이제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중 회귀 분석의 종속 변수는 원래 연속형을 했어야 됐죠. 혈압 같은. 근데 의학의 많은 값은 사망 생존, 혈압 정상, 뭐 발병, 미발병 이렇게 2가지 이분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형 결과 분수를 이거를 회귀 분석을 하면은 뭐 사망을 1, 생존을 0으로 하면 프로그램은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그러면 잘못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걸 해서 베타 값을 구하는데 베타 기울기 값을 구하는데 그때 결과 변수 y의 변화량은 이게 뭔가 로그를 취한 거라 자연 로그 익스포넨셜의 베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연령 1세 증가할 때마다 질환 발생의 베타가 0.106이 나왔다. 실제로 위험도는 익스포넨셜 0.1006 하면 1.105 그러니까 연간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거고요. 10년이 지나면 이거의 10승을 10배 그러니까 곱하기 10을 하는 게 아니고 10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05 곱하기 10승하면 2.714 그래서 10살이 들면 그래서 고혈압 발생이 2.7배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예측할 때 요새는 머신러닝이 생겨서 좀 덜 쓰긴 하는데 뭐 요새 스팸메일 처리할 때도 활용되고 해서 여전히 정말 활용도가 높은 통계 분석 방법이라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해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사망이랑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치료약일 수도 있고 뭐 성별일 수도 있고 나이 중증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가 영향을 미치지? 쭉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뭐 치료법, 성별 연령, 뭐 폐색이 있나, 뭐 유착이 있나, 노드가 있나 이런 걸 봤더니 이런 빨간색 해놓은 것들은 유의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오즈 레이쇼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다른 거는 위험 팩터랑 좀 다르고 오즈 레이쇼라는 걸로 이제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사례 논문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시간이 안 됐고, 제가 통계 논문 관련 부분 음영 처리를 좀 해놨거든요. 다른 분들 논문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 걸로 해야지. 남의 논문 여기다 가져와서 막 이게 틀렸네 어쩌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거를 드렸어요. 그래서 통계 파트를 음영 처리를 해놨고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첨부 5번 비염 환자 이 회계 분석이 제가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다른 통계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사실 통계 분석법이 틀렸다기보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그런 이제 뭐 P밸류 0. 모델에 넣을 때 0.2, 0.05가 아니라 0.2 이한 것도 넣었고 그걸 별표 표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됐었는데, 여튼 네, 그래서 그 카이제곱 검정, 뭐 앙코바 뭐 등등등 이런 치료법, 아니 그런 통계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한 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저건 아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학부생 수준에서는 사실 무슨 자료에 무슨 분석법 쓰이는지만 알아도 저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시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의학 통계 공부에 시간 안 들이고 데이터 이상한 거 통계 프로그램에 때려 넣어도 통계 패키지는 P밸류를 다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연구자가 통계만 할 수는 없어요. 되게 연구자한테 필요한 건 엄청 많은 스킬셋들이 필요하거든요. 체력도 필요하고, 뭐, 코딩도 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또, 사실 뭐, 내 자산 관리도 해야 되고,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트렌디한 방문론을 배워가지고, 멋진 논문 쓰는 것도 다 좋은데, 계속 나중에 이제 연구를 계속 하실 거면, 이런 통계적 분석의 기본적인 과정이나 지식들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T테스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몇십 년 전에는 진짜 핫한 연구 방법이었거든요. 두 개를 평균을 비교할 수 있다니.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쉬운 게 됐고, 생존 분석, 회계 분석도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약간 고급 통계였는데 지금 다 누구나 약간 하는 느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만 있으면 코드 몇 줄만 돌면 P밸류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도 너무 당연하지만 저 대학 1학년 때만 해도 논문을 인터넷으로 다운받네, 받아서 너무 좋네, 어쩌네,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논문 다운받을 수 있게 된 지가 무려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통계 프로그램 같은 게 막 이렇게 널리 쓰이고 패키지가 나온 게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이런 운이 좋으면 내가 통계를 엉망으로 한 거를 리뷰어들이 가정을 해가지고 리젝을 시켜주는데, 운이 나쁘면 리뷰어들이 그걸 못 걸러줘서 이렇게 평생 동안, 제가 그거 찾아가지고 페이스북에서 한 거 찾아가지고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럽게 하면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없고, 그래서 이런 거 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내용들을 오늘 강의 때 좀 많이 가져왔었고요. 의학 통계 알기초, 그 아까 김종엽 교수님 강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다른 책들도 한번 쭉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그래도 10분은 넘기지 않았네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받을 시간 안 될 것 같고요. 긴 강의, 머리가 혼란스러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